박두식, 힐, 여섯 해 전 그 밤 바다에서 아이를 건졌지요. 그 아이가 누구질 아십니까?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엉킨 경상도. 작은 포구, 새벽장이 꺼질 무렵이었지요. 젊은 감찰 하나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관가로는 가지도 않고 누더기 천막 찻집으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두식은 소금 자루를 저울에 올리다 손이 턱 멈췄습니다. 마치 거친 밧줄이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숨이 끊기는 기분이었지요. 감찰은 주위를 한번 훑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은 확인해야겠습니다. 포구는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사람 마음도 흔들렸지요. 젖은 나무 판자 위로 생선 비린내가 훅 끼쳤고 바구니엔 비늘이 붙은 채로 힘없이 늘어진 고기가 눕혀져 있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에이, 그 값에 누가 사노? 고함과 흥정이 파도처럼 오갔습니다. 소금짐을 진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지나갔고 장부 들고 다니는 주모는 외상은 내일 갚는다면서 또 내일이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흔한 소란 속에도 이상하게 입이 닫히는 순간이 있었지요. 젊은 감찰이 찻집 한가운데 서 있자 사람들 눈길이 슬쩍슬쩍 박두식에게 꽂혔습니다. 두식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금 자루를 다시 저울에 올렸다 내렸다. 괜히 손만 바삐 놀렸지요. 그때 연화가 두식의 소매를 탁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한마디도. 그 한마디가 마치 벼랑 끝에서 뒤로 끌어당기는 손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구에서 비밀이란 바닷바람보다 약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소문이 먼저 도착하거든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철컥철컥 쇠붙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술라 군졸들이 줄지어 지나가며 소금창고 문에 붉은 인장을 탁 찍었습니다. 오늘부터 검문 강화다. 창고 손대는 놈 다 잡아간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지요. 누군가는 또 세금 올리려는 거 아냐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가 집안 망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졸들 뒤편 장터 기둥 그늘에 서 있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행상처럼 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소금자루 숫자, 창고인장, 배가 들어오는 시간. 그런 걸 사람 눈이 아닌 값으로 세는 눈이었지요. 그 사내들 시선이 두식에게 한 번, 감찰에게 한 번,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놈 뭔가 안다. 말은 안 해도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구엔 말이 세 종류로 돌아다녔습니다. 관가의 말, 돈 되는 말, 그리고 겁을 먹인 말. 장터 삼거리엔 박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너덜거리는 천조각 부적을 달아놓고 물비린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바다가 노했다. 바다가 노했어. 아직 누굴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곧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규원이 모습을 드러낸 건 소금 장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인이었지요. 말끔한 도포 자락이 바닷바람에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감찰을 보고 얘만큼 길게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날이 포구까지 웬일이십니까? 웃음은 공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감찰은 두식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두식 맞지요? 두식의 입술이 움직이려는 순간 오징어와 신더 하고 누군가 소리쳤고 파도가 진역에게 치며 말끝을 삼켜버렸습니다. 두식이 다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엔 창고 문을 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했지요. 매번 딱 그 타이밍에 세상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두식이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듯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찰은 소금 밀수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장부를 내놓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밀물 때 물이 차오르는 그 굴, 그곳에서 떠밀려왔던 아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그 순간 포구의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불안의 냄새였지요. 연화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왔고 두식은 목젖이 말라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화면이 파도처럼 한 번 뚝 끊기더니 어디선가 바람이 길게 울었습니다. 그의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검은 하늘, 뒤집히는 물빛, 그리고 누군가의 숨이 가쁘게 섞인 소리. 포구가 비밀을 삼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밤부터였지요. 포구는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사람 마음도 흔들렸지요. 젖은 나무 판자 위로 생선 비린내가 훅 끼쳤고 바구니엔 비늘이 붙은 채로 힘없이 늘어진 고기가 눕혀져 있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에이, 그 값에 누가 사노. 고함과 흥정이 파도처럼 오갔습니다. 소금 짐을 진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지나갔고 장부 들고 다니는 주모는 외상은 내일 갚는다면서 또 내일이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흔한 소란 속에도 이상하게 입이 닫히는 순간이 있었지요. 젊은 감찰이 찻집 한가운데 서 있자 사람들 눈길이 슬쩍슬쩍 박두식에게 꽂혔습니다. 두식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금자루를 다시 저울에 올렸다 내렸다. 괜히 손만 바삐 놀렸지요. 그때 연화가 두식의 소매를 탁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한마디도. 그 한마디가 마치 벼랑 끝에서 뒤로 끌어당기는 손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구에서 비밀이란 바닷바람보다 약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소문이 먼저 도착하거든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철컥철컥 쇠붙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술라 군졸들이 줄지어 지나가며 소금 창고 문에 붉은 인장을 탁 찍었습니다. 오늘부터 검문 강화다. 창고 손대는 놈 다 잡아간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지요. 누군가는 또 세금 올리려는 거 아냐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가 집안 망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졸들 뒤편 장터 기둥 그늘에 서 있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행상처럼 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소금자루 숫자, 창고 인장, 배가 들어오는 시간. 그런 걸 사람 눈이 아닌 갚으로 세는 눈이었지요. 그 사내들 시선이 두식에게 한 번, 감찰에게 한 번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놈 뭔가 안다. 말은 안 해도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구엔 말, 이 세 종류로 돌아다녔습니다. 관가의 말, 돈 되는 말, 그리고 겁을 먹인 말. 장터 삼거리엔 박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너덜거리는 천조각 부적을 달아놓고 물비린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바다가 노했다. 바다가 노했어. 아직 누굴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곧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규원이 모습을 드러낸 건 소금 장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인이었지요. 말끔한 도포자락이 바닷바람에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감찰을 보고 얘만큼 길게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날이 포구까지 웬일이십니까? 웃음은 공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감찰은 두식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두식, 맞지요? 두식의 입술이 움직이려는 순간 오징어와 신더 하고 누군가 소리쳤고 파도가 카막치며 말끝을 삼켜버렸습니다. 두식이 다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엔 창고 문을 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했지요. 매번 딱 그 타이밍에 세상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두식이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듯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찰은 소금 밀수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장부를 내놓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밀물때 물이 차오르는 그 굴, 그곳에서 떠밀려왔던 아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그 순간 폭우의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불안의 냄새였지요. 연화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왔고 두식은 목젖이 말라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화면이 파도처럼 한 번 뚝 끊기더니 어디선가 바람이 길게 울었습니다. 그해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검은 하늘, 뒤집히는 물빛, 그리고 누군가의 숨이 가쁘게 섞인 소리. 폭우가 비밀을 삼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밤부터였지요. 야, 큰 줄 더 감아라. 배 넘어간다. 그날 밤 폭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핥히고 파도가 방파제를 깨물듯 들이쳤지요. 두식은 젖은 탯줄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소금에 절은 손바닥이 줄에 쓸려 따끔 살이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지요. 한 번 놓치면 배도 삶도 같이 떠내려가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이, 저기 뭐 떠온다. 누군가 외친 게 아니라 두식 혼자서도 보였습니다. 검은 물 위로 무언가가 툭툭 바위에 부딪히며 붙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파도에 들렸다가 다시 쿵바위 틈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또 철썩 밀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밀물 때마다 물이 차오르고 썰물 때마다 속살을 드러내는 그 물때 굴 근처였지요. 두식은 몸을 낮춰 바위 끝으로 기어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귀엔 파도 소리만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끽끽,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숨, 사람, 아이가. 두식은 순간 갯줄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숨이 꺼져가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 두식은 두식이 아니었지요. 그는 허리에 감아둔 짧은 밧줄을 풀어 바위에 한 번 감고 자기 몸에도 한 번 감았습니다. 붙잡아라, 내가 간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서 포구 사람들은 문고리 붙들고 집 안에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두식이 바위 아래로 팔을 뻗자 파도 사이로 나무판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세상에 매달리듯 붙어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이 없는 건지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아는 눈인지 그 작은 얼굴엔 어른 같은 침묵이 붙어 있었지요. 더 기이한 건 그 옆이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아이 곁에서 갈매기 울음이 유난히 낮게 맴돌고 물개 한 마리가 둥하고 떠올랐다가 다시 스르륵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냥 떠내려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듯이요. 야, 손 줘. 손.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만 겨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가락이 두식 쪽으로 뻗어왔지요. 그 순간 파도가 한 번 크게 뒤집혔고 두식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밧줄이 허리를 파고들어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의 겨드랑이를 끌어안아 위로 당겼습니다. 철썩 아이의 몸이 바위 위로 올라오는 순간 물이 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식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됐다. 됐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두식도 몰랐지요. 그런데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잘게 흔들리는 떨림. 두식은 젖은 도포 자락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됐다. 그때 두식의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아이의 손목, 줄에 쓸린 듯한 둥글게 패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꽉 묶어 놓았다가 풀어준 것처럼요. 두식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굴에서 바람이 후하고 불어나왔고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말을 할까? 울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입을 다문 채 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오래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포구에서 아이 하나 데려오는 건 먹일 밥 한 숟갈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소문이 붙는 순간 이 바닥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저 집이 뭘 숨긴다는 말 하나면 장사도 끊기고 외상도 끊기고 숨통도 끊기니까요. 두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금 창고 쪽으로 발을 돌렸지요. 빈 소금자루 더미 뒤, 생선통 덮개 아래, 비에 젖은 차양막, 밑,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생활의 틈. 그 틈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라. 소리 내면 안 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쉽게 끄덕여서 두식은 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집에 돌아온 두식의 몰골을 보고 연화가 소스라쳤습니다. 여보, 미쳤나? 지금 밖에 나갔다 왔나? 두식이 도포를 젖은 채 벗어놓자 연화는 비 냄새보다 먼저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고? 누구 있나? 두식은 대답 대신 젖은 머리카락에 붙은 해초 조각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건졌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람? 아이? 두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화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움은 아이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올 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포구는 말이 먼저 죽인다 아이가. 그 말, 연화는 끝까지 못 말했습니다. 두식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 밤 연화는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말 없이 생선살을 풀어넣고 묽게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오면서 젓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키우자도 안 된다 도 없었지요. 대신 젓가락 한 벌이 조용히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연화는 문턱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발, 떨리는 어깨, 그리고 손목의 자국을 본 순간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거 그냥 떠밀려온 거 아니네. 두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지 말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말하는 순간 다시 묶일까봐 겁이 나는 건지 두식은 한숨을 삼키고 아이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툭툭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니는 오늘부터 해온이다. 연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해온.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가 데려왔으니 해온. 바다에서 오네. 아이 해온은 그제야 아주 작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남는 젓가락 쪽을 한 번, 두식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더 아팠지요. 두식은 그날 밤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키운다 같은 말은 바람 센 포구에선 너무 허세였으니까요. 그는 다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바람 세다. 내 옆에 붙어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파도가 또 한 번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쿵! 마치 이 포구가 이제부터 정말로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걸 알리는 소리처럼요. 두식이 아재. 오늘은 배 띄우지 마라. 물살이 거꾸로 문다. 어느 날 아침 포구는 늘 하던 냄새로 깨어났습니다. 비린내, 젖은 밧줄 냄새, 그리고 소금기. 사람들은 그냥 또 하루라 했지만 해오는 달랐지요. 아이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탯줄을 당기며 매듭을 조이는데 해온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그 매듭 오늘 같은 날엔 풀린다. 뭐라카노. 해오는 말 대신 밧줄 끝을 한 번 더 감고 반대로 딱 꺾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작아도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파도가 뒤로 치면 줄이 쓱 미끄러진다. 이건 안 미끄러진다. 두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해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쪽이 더 급했으니까요. 아이는 파도 끝에 거품을 보고 갈매기 날개가 스치는 높이를 보고 저 멀리 구름의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혜원아, 네가 뭘 안다고 배주인이 비웃듯 소리쳤지요. 사람들은 아이가 운 좋게 말 마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람, 소금 냄새가 묵직하다. 바다 숨이 차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두 아래 물살이 한 번 쿵 하고 뒤집혔습니다. 작은 배 하나가 휘청, 외줄이 끼익하고 울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그제야 바뀌었지요. 며칠 뒤 혜온의 말은 점점 소문이 됐습니다. 그 집에 바다 귀가 있다 카더라. 배 띄울 날을 마친다 카더라. 그런데 혜온은 그를 줄줄 외우는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잘한 건 공부가 아니라 관찰이었지요. 포구 사람들 누구나 바다를 보며 살았지만 대부분은 바다가 무서울 때만 봤습니다. 혜온은 무섭지 않을 때도 봤습니다. 매일같이 그 차이 하나로 아이는 남들이 놓친 작은 변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식의 삶에도 붙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두식이 배를 묶다가 손을 놓칠 뻔했을 때 혜온이 뒤에서 툭 잡아주었지요. 아저씨, 손 다친다. 두식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니는 참. 혜온이 한참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관계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게요. 아저씨, 아니, 우리 편. 두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밧줄보다 더 세게 묶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혜온의 재주는 바다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포구 전체를 훑었습니다. 생선값 적힌 나무판, 소금자루에 찍힌 글자, 장터에서 외상장부 읽는 소리. 혜온은 듣고 따라하고 입술 안으로 삼켰지요. 말로 내뱉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또박또박 굴러갔습니다. 그걸 본 서당 훈장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 작은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던 노인이었지요. 야야, 너 저 글자 읽을 줄 아나? 혜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배웠다. 근데 왜 네 눈이 따라가노? 훈장은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포구는 소문이 빠르니까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 뒤뜰로 와라.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날 이후 혜온은 몰래 배웠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라 딱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이름 쓰는 법, 숫자, 세는 법, 장부에서 속지 않는 법. 포구 사람들한테 글은 자랑이 아니라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배움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두식 내 애가 장부를 본다 카더라. 바다도 보고 글도 보고 그게 애냐. 그 말들이 쌓일수록 두식과 연화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키우는 건 익숙해져도 숨기는 건 익숙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혜온의 옷을 빨다가 작은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초에 엉겨있던 끈, 그리고 그 끝에 달린 조그만 장식. 햇빛에 비추자 문장 같은 무늬가 살짝 드러났지요.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거 포구 물건 아니다. 두식이 손을 뻗자 연화가 얼른 감췄습니다. 보지 마라. 봤다 치면 일이 커진다. 하지만 그해 여름 남규헌이 두식의 소금 창고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남규헌의 눈이 우연히 연화 손끝에서 반짝이는 놀이개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의라는 선을 넘을 만큼. 그거. 남규헌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서 났노? 두식의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혜온의 재주가 밥을 벌어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함께 따라온 게 있었지요. 이제 이야기는 키울 수 있나가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나. 그의 봄, 포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장에서 늘 튀던 비늘 소리도 한 소쿠리 더 얹어라 하던 고함도 힘이 빠졌지요. 배는 나가도 빈 그물로 돌아왔고 돌아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바다가 죽었다 아이가 누군가 툭 내뱉으면 옆 사람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금은 남아도 돈이 안 됐고
돈이 안 되니 빚만 늘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에서 생선국이 사라지자 포구 전체가 더 예민해졌지요. 그때 나라에서 내린 염세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군졸들이 줄지어 들어와 소금 창고 문에 봉인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창고 열지 마라. 검사 나올 수 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그냥 잉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숨통에 찍히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소금 도매상들이 포구를 슬쩍슬쩍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도 눈이 차가웠습니다. 두식이 형님, 요즘 장사 안 되지. 우리가 싸게라도 받아줄게. 싸게가 아니라 뺏는 거 아이가. 두식이 이를 악물면 도매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창고 봉인 풀릴 때까지 굶든가. 연화는 장터에서 더 노골적으로 맞았습니다. 저 집은 왜 맨날 비린내가 더 나노? 애 숨겨놔서 그런가? 쉬, 받아 놓았다 하더라. 그 떠내려온 애 때문에 연화가 멈칫하면 사람들은 아, 맞네 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더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 쉬운 말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무당이었지요. 장터 어귀 삼거리에서 헝겊부적을 주렁주렁 매달고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방울을 딸랑 울렸습니다. 바다가 성이 났다. 사람들이 몰리자 박무당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죽이자고. 아이고, 그런 험한 말은 하지 마라. 우린 진수만 하면 된다. 바다 달래야지. 달랜다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상상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 눈이 점점 한 곳을 향했거든요. 해운이 있는 쪽으로. 그때부터였지요. 해운이 지나가면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소금을 뿌리는 신염을 했습니다. 아이도 느꼈습니다. 포구의 시선이 물살처럼 따라온다는 걸요. 두식은 더 숨기려 했습니다. 더 작게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의심했습니다. 왜 저리 숨기노? 진짜 뭔가 있나? 포구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한 명의 악한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 사람들 마음을 붙잡는 순간 평소엔 착하던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바로 그거였지요. 사실 관아의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못 견디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권리를 줍니다. 누군가를 탓해도 된다고요. 이 포구도 그랬습니다. 배가 비어 돌아오고 아이들이 생선죽을 못 먹고 울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왜 바다가 변했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 탓이냐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때 박무당의 말은 구명줄처럼 들렸습니다. 맞아서가 아니라 빠르니까요. 복잡한 이유 대신 아주 편한 답을 주니까요. 저 아이만 내보내면 바다가 진정한다. 오늘 밤 해운이 아니면 누가 됐을까요? 혼자 사는 과부였을까요? 막 들어온 떠돌이였을까요? 아니면 이 포구에서 제일 가난하고 등 뒤에 아무도 없는 박두식이었을까요? 무서운 건 누가 겁을 심었냐가 아닙니다. 겁이 왕이 되는 순간 착한 사람도 횃불 든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옳다고 믿습니다. 내일 또 배고픔이 오면 이 희생양 찾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름만 바뀐 채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 짧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금 창고 뒤 바람이 막히는 구석에서 박무당이 누군가를 만났지요. 얼굴은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빨랐습니다. 툭 하고 돈주머니가 박무당 손에 넘어갔고 박무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 순간 화면은 지나가듯 끊겼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 가슴엔 한 가지가 남습니다. 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장사구나. 며칠 뒤 도매상들이 두식의 몫을 슬쩍 잘랐습니다. 요즘 시국에 말 조심해라. 괜히 찍히면 다 같이 죽는다.
그 말은 협박이면서 동시에 포구 사람들의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일하는 말 속에 누군가 하나를 내주는 계산이 숨어 있었거든요. 연화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도 잠을 못 잤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면 사람 발소리처럼 들렸지요. 두식은 혜원에게 괜히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혜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구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잘 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진수라는 말을 정말 믿어버린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비켜라. 관하명이다. 오늘 포구를 싹 뒤진다. 그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엉킨 바닥 위로 군졸들의 군화가 쿵쿵 박혔지요. 사람들은 생선 소쿠리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고 그 틈을 가르며 젊은 감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관하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포구부터 창고부터 숨통을 먼저 잡는 눈이었지요. 포구 염창 검사 명령. 여기 있다. 두루마리 종이가 패락 펼쳐지자 군졸 하나가 소금 창고 문 앞 봉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붉은 도장. 이미 한 번 찍힌 적이 있던 그 봉인이 오늘은 찍힐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또 소금이다. 또 미렴이다. 또 세금이다.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쾅 쇠망치가 봉인을 내려쳤습니다. 나무 문이 움찔했고 봉인이 찢겨나가며 소금가루가 훅 날렸습니다. 군졸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자루를 찢고 통을 뒤집었습니다. 와르르 소금이 쏟아져 바닥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하얀 게 눈처럼 보였지만 포구 사람들한테 그건 눈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을 막는 가루였지요. 저쪽도 뒤져 배미창 그물 아래 소금통 죄다 열어 군졸들은 창고만이 아니라 부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붕 아래 엎어진 생선통을 발로 차고 젖은 포대를 찢고 바닷바람에 젖은 장부까지 들춰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찰이 아주 조용히 옆 군졸에게 한마디를 던졌지요. 소금만 보지 마라. 군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창고보다 사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포구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 아이, 바닥일 한다는 아이. 어디 숨겼노? 뭐라카노? 사람들 입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소금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찾는 검사였지요. 누군가 뒤에서 웅성거렸습니다. 해온 말하는 기가 쉿, 괜히 입 놀리다 다 죽는다. 두식은 소금 자루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소금이 박혀 따갑게 스쳤지만 그 따가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는 인파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봤습니다.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천막 아래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생선 상자와 소금 포대가 쌓인 그늘. 거기서 혜온의 어깨를 꽉 붙잡아 당겼지요. 혜온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이미 이런 숨는 법을 배운 아이처럼. 그런데 그 순간 박두식 감찰이 두식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식을 쳐다봤습니다. 도매상들은 한 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지요. 걸리면 끝이다라는 얼굴. 국가의 칼과 이익의 이빨이 동시에 기다리는 얼굴.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놈들 다 끌고 가. 그리고 그 아이. 제가 했습니다. 두식의 목소리가 끊어버렸습니다. 짧고 무겁고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두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금 바닥 위에서 발이 찍 미끄러졌지만 다시 바로 섰습니다. 내가 소금을 빼돌렸습니다. 내가 했심더. 군졸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뭐, 네가.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옆에 쌓인 소금 자루를 발로 퍽 찼습니다. 와, 자루가 터지며 소금이 다시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찰나의 눈 감음이 두식이 만들어낸 작은 틈이었지요. 그 틈 사이로 연화는 해온을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금 창고 옆, 생선통 뒤, 부두 지붕 아래. 집이 아니라 일터 속에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왔습니다. 잡아 두식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굵은 밧줄이 손목을 감쌌고 거친 섬유가 살을 긁었습니다. 밧줄이 조여들 때마다 소금이 묻은 상처가 화끈 타올랐지요. 그를 끌고 간 곳은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부두기둥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대로 때리는 그 자리. 철컥 두식은 부두기둥에 묶였습니다. 팔이 위로 당겨지고 어깨가 찢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날아온 소금기와 바닥의 소금가루가 함께 상처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나도 바다가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지요. 연화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도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녀는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울면 사람들의 시선이 또 다른 곳으로 튈까봐, 울음이 해온의 숨은 자리로 이어질까봐. 감찰은 그 광경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남규헌이 나타났습니다. 소금가마 쪽에서 마치 늦을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는 군졸들 뒤로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끝마다 동전 소리가 짤랑 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 여기서 크게 만들면 포구가 무너집니다. 남나리, 관아 일이요. 관아도 이 포구가 살아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남규헌은 구해주러 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두식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두식 뒤에 있을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 검사에서 자기 이름이 튀어나올까봐 겁내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감찰이 두식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두식의 얼굴, 소금에 젖어 하얗게 굳어가는 피. 감찰의 입술이 꾹 다물렸습니다. 이를 악문 것도 냉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삼키는 얼굴이었지요. 그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감찰이 진짜 찾는 게 소금인지 아니면 두식이 목숨 걸고 숨긴 그 아이인지. 그리고 질문이 남습니다. 두식이 이렇게까지 나섰는데도 그들은 정말 여기서 멈출까요? 그날 밤 포구는 나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뿌린 소금가루가 바람에 사각사각 굴러다녔고 부두기둥에 묶였던 두식의 손목엔 아직도 붉은 줄이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부터 끓였습니다. 울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손이 빨랐습니다. 상처를 씻기고 젖은 옷을 비틀어 널고 문을 잠그고 또 잠갔습니다.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두식이 숨을 삼키려는 순간 바깥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떨어졌지요. 박두식, 잠깐만 나와 보이소. 남규헌이었습니다. 그는 포구 사람들 눈을 피해 등불도 안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듯이요. 나리 감찰께서 염전으로 모시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에. 두식은 연화를 한 번 봤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쪽으로 몸을 더 가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지요. 잠시 뒤 염전, 소금가마가 식지 않은 열이 밤 공기에서 후끈 올라왔습니다. 소금물이 끓던 큰 솥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바닥엔 흰 가루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 마음이 더 크게 들리는 곳. 감찰은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얼굴엔 낮의 바람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남규헌, 예, 나리, 오늘 내가 찾던 건 소금이 아니었다. 남규헌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들켰지요.
나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포구에선 소금이 곧 목줄입니다. 목줄이 아니라 목숨이지. 감찰은 찻잔을 한번 돌려놓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나? 남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목을 걸고 숨겨온 겁니다. 종이엔 오래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먹이 바랜 글자. 그런데 그 바랜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처럼 차갑게 빛났지요. 감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언서냐? 예, 제가 찍었심더. 남규원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그해 바닷길로 소금이 빠져나가던 일, 그거 덮으려고 누군가는 범인을 만들어야 했지에. 그래서 한 집안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감찰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가인자. 남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죄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때 감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불렀지? 남규헌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떨었습니다. 아주 작게. 오늘 부두 기둥에서 박두식이 대신 묶였지에. 그걸 보니까 옛날이 다시 돌아와 불었습니다. 누가 대신 맞고 누가 대신 사라지고 그래 놓고도 다들 살기 위해서라 말하는 거. 남규헌은 옆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천으로 싼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천을 풀자 놀이개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시장 물건처럼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정했고 너무 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엔 문장,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감찰이 그 문장을 보자마자 눈빛이 딱 굳었습니다. 이 문장, 윤가 문장입니다. 제가 빼돌려 숨겨놨심더. 죄를 숨기려고가 아니고 죄를 잊을까봐. 남규헌이 한숨을 뱉었습니다. 연화가 빨래하다 떨어뜨린 걸 제가 봤심더. 그 아이 옷에서 나왔더이다. 그때 알았지에. 혜온이 그냥 떠밀려온 아이가 아니라는 걸. 감찰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혜온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나? 박두식이요. 파도해에 올라온 문, 파도가 데려온 온기라고. 그럼 본래 이름은? 남규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태겸이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염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불이 더 뜨거워진 것도 아닌데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감찰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남규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리, 박무당, 그 사람, 그냥 무당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포구 사람들 겁을 말로 사는 기지에. 근데 그 뒤에서 돈 되는 사람들이 있심더. 소금 도매꾼들, 바닷길로 빼먹는 놈들. 감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지금 그 얘길? 남규헌은 놀이개를 다시 천으로 감싸며 한마디를 박았습니다. 태겸이가 길을 봅니다. 바닷길만이 아니고 소금이 빠져나가는 길도 봐해. 그러니까 그놈들한텐 애가 눈엣 가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사박 지나가더니 염전 뒤편에서 짤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규헌이 눈짓을 했고 감찰이 조용히 창살 틈으로 시선을 보냈지요. 박무당이었습니다. 그는 등불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순간 무당의 얼굴이 잠깐 장사꾼 얼굴로 변했습니다. 내일은 더 크게 불 붙여야지. 사람들 입이 한번 돌아가면 멈추질 않거든. 감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 판이 미신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굴러간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불편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그렇게 칼로 자를 수 없게. 살아남은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서게 됩니다.
따뜻하게 키워준 손이 있을수록 그 아이의 가슴엔 조용한 두 줄기가 같이 흐르지요. 하나는 고마움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온기.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압박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만 한다는 무게.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재능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닙니다. 빚을 갚고 싶어서 빛나지요. 누군가 대신 소금에 데이고, 누군가 대신 모욕을 삼키고, 누군가 대신 밧줄을 견딘 날들이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순한 사랑은 때때로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옷을 입힙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답이라 부르지만 아이 속에 남는 건 종종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그 마음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남규헌은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남규헌이 감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그때는 살려고 도장 찍었심더. 지금은 그 도장값을 치르려는 깁니다. 치르려면 포구가 뒤집힌다. 뒤집혀야 숨은 게 나오지에. 감찰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염전 밖 바다가 검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어딘가에 아이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가 다시 남규헌을 봤을 때 질문이 하나 떠올랐지요. 태겸의 이름을 다시 꺼내면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불똥은 누구에게 먼저 튈까요? 박두식과 연화는 태겸을 지키고도 이 폭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횃불 들어라. 오늘 밤 바다를 진정시키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부두 위를 갈랐습니다. 불빛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바다를 향해 사람들이 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지요. 멀리서 보면 폭우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무당이 맨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부적천을 흔들며 말했지요. 죽일 필요 없심더. 진만 하면 됩니다. 바다 길을 눌러야지에. 말이 참 교묘했습니다. 때리자가 아니라 달래자. 쫓아내자가 아니라 진정시키자. 폭력이 의식의 옷을 입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물에 생선이 걸리기만 하면, 내일 장터에 소금이 풀리기만 하면, 애들 입에 죽 한 숟갈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그 밤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한쪽에 얼굴이 너무 배부른 사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금 도매꾼, 소금 중간상. 겉으론 같이 분노하는 척했지만 눈은 사람 대신 창고 쪽을 훑었지요. 마치 누가 쓰러질지만 기다리는 것처럼. 해온이 어디 있노? 바다가 화가 난 게 다 저놈 때문이라 카더라. 사람들의 손이 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식과 연화가 숨죽여 버티던 그 문으로요. 연화가 문 안쪽에서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숨 쉬지 마. 숨 쉬어도 아주 작게.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을 남에게 옮길까봐. 더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울리려는 순간 두식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만들 하이소. 아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귀를 여는 건 논리가 아니라 더 큰 공포였지요. 그때 박무당이 목소리를 낮추며 더 무섭게 속삭였습니다. 피를 볼 필요는 없다 했지에. 딱 한 번만 바다 앞에 세워서 진을 치면 됩니다. 바다가 받아들이면 내일은 달라질 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진만 하면 된다 카이. 맞다. 우린 살고 싶다 아이가. 그 순간 태겸이 스스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비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도 발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나 내놓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했습니다. 봐라, 지가 인정한다. 바다, 진정시켜라. 박무당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좋다. 바다 앞에서. 그런데 태겸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했습니다. 바다 앞에 서기 전에 한 번만 봐주세요. 뭘 보라고? 지금 바다 냄새요. 사람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태겸이 고개를 들고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비린내가 달라졌습니다. 짠내가 더 무겁습니다. 바람이 옆으로 꺾입니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꼬? 네가 무슨 바다를 아노? 태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더 앞으로 갔습니다. 손등에 습기 느껴집니까? 물이 끌어모읍니다. 그가 말한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닷사람이라면 오래 살수록 아는 너무 생활의 징조들이었지요.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 공기 속 소금기가 묵직해지고 피부는 이유 없이 끈적하게 졌습니다. 물결은 평소처럼 밀려오지 않고 잔물결이 거꾸로 달리듯 스치며 힘을 모읍니다. 그건 바다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물길이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매기가 낮게 날아 부두 가까이 붙는 건 귀신이 끌어서가 아니라 습기가 커져 날개가 무거워지고 먹잇감이 수면 가까이 몰리기 때문이었지요. 가끔 잔고기들이 해변에 튀는 것도 풍년이 아니라 찬물줄기가 자리를 바꿔 큰 흐름이 밀어붙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은 늘 먼저 말합니다. 다만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을 뿐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크게 만드는 건 마치는 재주가 아니라 겁먹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더 보자고 말할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보기 시작하면 미신은 기댈 곳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군중은 보려는 눈보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박무당이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저놈 말에 속지 마소. 바다는 지금 화가 나이심더. 진을 쳐야지. 그리고 뒤쪽에서 도매꾼들이 작은 목소리로 부추겼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자. 내일 장안 열리면 다 굽는다. 태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방파제 안쪽으로. 배줄 풀지 마세요. 사람부터. 사람들이 뭐라 하고 욕을 뱉는 순간 바다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쿵. 검은 물기둥이 부두를 때렸습니다. 횃불이 훅 꺼지고 불티가 소금가루 위로 튀며 치익하고 죽었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이가 아닌 어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태겸이 달렸습니다. 누굴 구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길을 아니까.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외쳤지요. 줄 잡아. 손 놓지 마. 아이부터 안으로. 두식도 뛰었습니다. 상처 난 손목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며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애들을 품에 끌어안고 젖은 옷자락으로 얼굴을 막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들어오려는 순간 태겸이 방파제 안쪽의 낮은 골목으로 사람들을 몰았습니다. 여기로부터. 바람이 오른쪽으로 꺾였어. 정말 그랬습니다.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고 바다는 부두 바깥으로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늦었으면 누군가는 떠내려갔을 겁니다. 혼란 속에서 박무당이 넘어졌습니다. 부적천이 젖어 바닥에 들러붙고 그의 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지요. 동전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젖은 종이 한 장. 거기엔 도매꾼 이름과 날짜와 진국가피라 적힌 글씨가 번졌습니다. 순간 한 도매꾼이 주머니를 낚아채려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처음으로 바다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었지요. 저거 뭐고? 무당이 왜 저런 걸? 우리를 팔아먹었나? 박무당이 허둥지둥 주머니를 감추려 했습니다. 아입니다. 이건. 말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철컥하고 그의 손목이 묶였습니다. 그 밧줄은 아까 두식이 매달렸던 그 거친 밧줄이었습니다. 진정시키자는 게 우리 등골 빼먹는 거였나? 분노가 다시 일어났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희생양이 아니라 조종자를 향해서요. 그날 밤 박무당은 포구 사람들 손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누군가는 통쾌했고 누군가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멍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진 태겸을 밀어내던 손이 이제는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파도는 물러갔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믿어버린 뒤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다시 배가 고파지면 그 횃불은 또 누구를 향할까요? 그날 새벽 폭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밤새 횃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던 자리엔 젖은 재만 남아 있었지요. 소금 창고 앞 바닥은 하얗게 들러붙은 소금가루와 바닷물이 섞여 미끄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바람은 아직도 짰고요. 그때 젊은 감찰에게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젖은 소매 끝으로 복납을 문질러 떼어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종이 위 글씨는 짧았습니다. 대신 무거웠지요. 염로엔 마가 관련 구안 제조사 생존자 증인 확보 그리고 그 아래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겸. 감찰의 눈이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짝 다물었지요. 그런데 그 이름은 포구 사람들이 부르던 혜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던 이름이 갑자기 아이를 끌어내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태겸은 종이를 스치듯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이 저건데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증거로 부르는 게 너무 낯설어서요. 그날 아침 폭우로 낯선 배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얼굴엔 바닷바람보다 더 오래된 그림자가 깔려 있었지요. 그는 감찰 앞에서 허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윤가 인자 쪽에서 왔습니다. 그 아이 태겸 도련님을 모시러요. 말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시러가 아니라 데려가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두식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매달린 자리의 소금이 아직도 상처에 박혀 따가웠지요. 그런데도 그는 아이부터 봤습니다. 혜온, 아니 태겸의 얼굴부터요. 연화는 한 발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앞치마끈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끈이 하얗게 됐지요. 감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입니다. 포구에서 숨기면 다시 검문이 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이 집엔 칼처럼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두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두 끝, 늘 배줄을 매던 기둥 아래로요. 거기엔 태겸이 가장 아끼던 게 있었습니다. 파도에 풀리지 않는 매듭. 두식이 가르쳐주고 태겸이 밤새 연습해서 손에 익힌 그 매듭이었지요. 두식은 그 매듭을 한번 쥐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바닥을 긁었고 소금이 상처에 스며들어 스흡하고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태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안 가면 안 됩니까? 두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된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태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았어요도 따뜻했어요도 그 순간엔 다 위험한 말 같았거든요.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때 두식이 갑자기 손을 들어 매듭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고도 없이 바다로 던졌습니다. 풍덩. 매듭은 잠깐 떠 있다가 소금물에 젖으며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태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두식이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보였지요. 다시는 이 폭우로 오지 마라. 왜 여긴 내가 버틸 데 아니다. 돌아오면 또 누가 피 본다. 그 말은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아이가 다시 희생양이 되는 걸 막는 말이었지요. 두식은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아이가 돌아올 구멍이 생기니까요. 연화가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리 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겸의 소매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짠내가 밴 달고 다른 밧줄 한 토막, 포구에서 가장 흔한 물건인데 그 집에선 가장 버틴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연화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길게 보지 말고 손에만 쥐고 가라. 태겸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자 연화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바람 세게 불 때 이거 잡고 버텼다 생각해라. 태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밧줄은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아팠습니다. 예쁜 기념품이 아니라 살아남은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때 젊은 감찰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는데 오른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솟을 만큼요. 태겸이 마지막으로 두식에게 말했습니다. 나 약속 같은 거는 못하겠심더. 아이답지 않게 담담한 말이었지요. 근데 언젠가 이 포구가 더는 겁 안 내도 되는 날 오면 그는 바다를 한번 보고 두식을 한번 보고 말을 마저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돌아올게요. 두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둥처럼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젖어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참았던 떨림 같은 것. 배가 떠났습니다. 노가 물살을 가르며 멀어졌고 태겸의 작은 어깨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화는 끝내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흔들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젊은 감찰은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남의 아이가 떠나는 일인데 그 눈빛은 마치 자기 것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딱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포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바닷길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그 옛날 해온이라 불리던 아이였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다시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깃발도 없고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갑판 위에 서 있던 사내가 이상하게 조용했지요. 그는 발을 디디자마자 포구의 소금 냄새를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기억을 확인하듯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찰날이 또 왔나? 이번엔 누구 잡으러 왔노? 그런데 그 사내는 관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낡은 찻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기 전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박두식, 계십니까? 두식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예전엔 그 이름이 올감이었는데 이번엔 왜인지 더 무서웠습니다. 살아남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연화가 먼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숨이 솟았습니다. 그 눈, 바람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그 아이 눈이었으니까요. 오니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윤태겸입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포구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신분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지요. 하지만 태겸은 그 조용함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 군졸 둘에게 손짓했습니다. 창고 뒤편 장부랑 포대부터 그 한마디에 소금상인들, 그러니까 그 눈빛만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던 머리꾼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헝겊부적을 달고 다니던 박무당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나리, 이 포구는 바다가 노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겸이 눈을 들었습니다. 노한 건 바다가 아니라 장부입니다. 그리고 태겸은 군졸이 꺼내 온 1000조각 보따리를 바닥에 툭 던지게 했습니다. 철컥 철컥 동전 주머니가 굴러나왔고 종이 한 장이 날려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염로 운반 날짜와 상납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무당의 이름도 머리꾼의 도장도요.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 내가 속았구나 하는 멍함이었습니다. 태겸이 말했습니다. 박무당은 민심을 끌어올리는 손이었고 저 사람들은 돈을 세는 손이었습니다. 폭우가 굶을 때마다 누군가를 제물로 세우던 이유, 이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태겸은 두식을 보며 아주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었는데 두식의 손은 이미 소금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겸은 봉투를 두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상이 아니라 원래 자리에 돌려놓듯이. 방면 교지입니다. 그리고 송량장, 두 분, 이제 그 소금 가마에 묶인 몸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졌는데도 두식은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눈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묶여 있으면 풀려도 한 박자 늦습니다. 연화가 먼저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빨라서 바로 다음 순간 울음이 따라붙었습니다. 진짜 맞나? 이거 뺏어가지는 거 아이가? 웃다가 울다가 또 웃으려다 목이 막혔지요. 태겸은 억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딱 그 말만 했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두 사람은 또 우리가 받을 자격 있나부터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의 결이 한 번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역할로 너무 오래 살면요. 그 역할을 벗기는 순간 오히려 나가 사라집니다. 늘 남의 눈치로 숨을 고르고 허락된 자리만 밟고 말 대신 고개를 숙이며 버텨온 사람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몸을 작게 만드는 법을 너무 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불꽃놀이처럼 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멍한 빈칸처럼 와요. 이제 누구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어디에 서야 하나. 사람들의 시선은 종이 한 장 바뀌었다고 바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습관처럼 내려가던 고개, 습관처럼 먼저 물러서던 발, 내가 뭘 바라면 안 된다는 마음까지 전부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그날의 해방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늘로 살던 사람이 빛으로 한 걸음 나올 때 왜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는지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는 거죠. 태겸은 그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식 앞에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 태겸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포구에서 배운 호칭으로요. 두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왜 이래까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두식 손 위에 올려놓으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 이 포구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두식의 손이 처음으로 종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종이 끝이 구겨졌습니다. 울음은 안 터졌습니다. 대신 두식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일어나도 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때 뒤쪽에서 철컥하고 수갑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꾼들이 끌려가고 박무당이 팔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누군가 욕을 했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서라기보다 이제야 무서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요. 태겸은 바다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포구 사람들을 한 번 훑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는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지요. 두 분이 자유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포구가 다시는 약한 사람한테 불을 들이대지 않는 것. 그런데요, 정말로 포구는 바뀔 수 있을까요?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태겸은 대답 대신 두식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쪽으로 쓰러지지 말라고. 그 정도로만요. 그날 포구엔 폭죽이 없었습니다. 대신 도장 소리 하나가 남았지요. 딱 그 소리가
두식과 연화의 남은 생을 아주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포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붙던 횃불도 꺼졌고 바닷바람도 잠잠했지요. 대신 뚝뚝 소금물 떨어지는 소리만 빈 부두에 남았습니다. 박두식은 부두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얇은 종이 한 장. 방면, 그 글자가 너무 낯설어서 두식은 몇 번을 읽고도 못 믿는 얼굴이었지요. 연화는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맞나? 두식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뭔가 다시 뺏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결말을 보면 복받았다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무거운 건 복이 아니라 갑이었습니다. 그때 두식과 연화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포구에 큰 기와집이 생기고 금부치가 쌓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지요. 그들이 처음으로 얻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하루. 어느 날 아침, 연화는 솥에 물을 올려놓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버텨야지 하고 끝났을 텐데 그날은 두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장사 계속할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그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겐 세상에서 제일 큰 사치였지요. 가난한 사람은 꿈을 못 꾸는 게 아니라 결정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윤태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해서 돌아온 효자였을까요? 아닙니다. 태겸은 자랑하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구에 남아있던 것부터 지우러 왔지요. 아저씨, 태겸은 그 호칭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저 갚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을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 한 줄도 아닙니다. 이 포구에서 두 분이 숨 쉬어도 되는 자리. 그걸요. 며칠 뒤 포구 사람들은 서로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돌 던지던 손이 부끄러워서 주머니로 들어가고 어제까지 고개 숙이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느리게 파도처럼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선의를 너무 쉽게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야,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그래도 착하네. 하지만 어떤 날에 조금은요, 누군가에겐 한 번의 인생입니다. 밖에서 보면 두식은 폭풍에 떠밀려온 아이 하나 거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지요. 그건 하루하루 다시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편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는 선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설명하지 않는 선택. 설명하는 순간 더 큰 화가 올까봐 입을 다무는 선택. 소금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갑게 타들어가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선택.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도 아이가 바람 덜 맞는 쪽에 서게 하는 선택. 가끔은요, 가장 귀한 게 다시 만난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들, 아무도 몰래 누군가를 바다에서 한 번 더 끌어올렸던 날들. 그 날들이 쌓여서 사람이 살았고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의 친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친절이 아니라 값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못 견뎌서 스스로 치른 값.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폭풍에서 한 번 붙잡아 준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부모든 친구든 이름 모를 누군가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딱 한 번만 그 사람 이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주세요. 그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 편 더 듣고 싶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이 붙잡힘 당했던 순간을 살짝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얘기 따라 다음 포구 이야기 또 들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 안 해도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랑은 이미 살과 뼈로 값을 치렀으니까요.